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코너는 한 주간 글로벌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시장 전망해 보는 마켓나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뉴스핌 황숙회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울도 많이 이제 따뜻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이번 주 들어서 좀 많이 풀리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봄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시장 보면은 이미 봄인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여름이에요. 여름에 너무 뜨겁죠. 뜨거워요. 예. 아니 그 최근에 보면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특히 뉴욕 증시 뭐 나스닥 네. 지금 종가 기준으로 16,000선 넘어섰고 최고치 찍었죠. S&P 500도 처음으로 5,100을 네, 넘었어요. 이게 네, 그동안 계속 뜨겁다 했는데 더 가더라고요. 네. 사실 개인 소비 지출만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센 것 같은데 네, 그 물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PC 물가. 네. 그런데 시장은 날아가네요. 그러게요. 네. 그 PC 물가는 사실 예상치 수준이었어요. 그 에너지랑 음식료 제외한 코어라고 하죠. 네. 이게 연율 기준으로 2.8%, 전월 대비 0.4% 올랐거든요. 이게 예상에 부합을 한 건데. 시장에서 어느 네. 정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예상은 있었죠.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좋은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게 전월비 0.4% 오른 게 작년 1월 이후로 최대폭으로 뛴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월가에서는 한 달치만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기준으로 할 때 전월 대비 어떻게 됐나. 3개월 그리고, 평균으로. 예. 그리고 6개월치를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가. 이것도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프를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에 이 두 가지 6개월이랑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2%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피벗 진짜 이제 가능하겠다 이랬었는데 1월에 다시 2%를 넘었어요. 그 상승폭이 3개월 기준으로 볼 때 2.6%고 6개월이 2.5%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 2주 전에 저희가 CPI랑 PC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CPI 얘기를 하면서 이게 주거비의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PC는 그거보다 좀 낮다. 15에서 한 18%. 네. 그리고 CPI에 그 반영되는 주거비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네. PC보다 CPI가 좀 늦게 떨어지고 그래서 신뢰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 1월에 나온 거 보면 PC를 구성하는 주거비 항목도 지금 6.4% 올랐거든요. 그래서 PC만 보더라도 물가가 좀 끈적끈적하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제일 적절하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예상에 했어요? 부합했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이게 게임 음. 체인저가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3월에 금리 인하 거의 물 건너 갔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CM에서 집계하는 거 보면은 채권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그 3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97%까지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동결을 확실시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뒤집을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 지금 정책자들이 계속 한마디씩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존 윌리엄스, 메리 데일리, 뭐 라파엘 보스틱 등등 한마디씩 하시는데 골자가 똑같아요. 뭐 서두르지 않겠다, 신중하게 보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나중에 올해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좀 늦게 천천히 하겠다. 아니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쩌면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안 할 얘기도 수가 나오던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티그룹은 지금 금리 뭐 인상. 올릴 수도 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왜 오를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아는 그 인공지능 AI. 테마, 그거랑 어쨌거나 그래도 6월에는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뭐 지금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두 가지 정도 네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상종가를 칠 수가 있나? 우려 먹어도 좀 정도껏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좀 빠질 만큼 단물이 빠진 것 같은데 왜 계속 주가가 뜰까? 그래서 유동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유동성. 네,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그 그렇죠. 변수가 유동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봤더니 M2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동성 지표인데 이게 단기 유동성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추세로 보면은 예. 지금 두 번째로 보시는 이 그래프가 추세인데 그 2022년까지 쭉 늘어나다가 정점을 찍고 꺾이는 거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계속 줄어들면서 이거 침체 신호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완만하게 보합인 것 같더니 다시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 막대 그래프를 보면 더 정확하게 보이시는데 최근 몇 달 동안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23년 내 최고치로 올려놓고 있고 QT도 양적 긴축 네네.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디론가는 좀 유동성을 풀고 있다는 얘기죠. M2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백악관의 그 국가경제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거기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라엘 브레이너드라는 수장이 있는데 네네. 이분이 최근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인프라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어서 아, 네, 그래서 경기 침체 리스크를 지금 좀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동성도 풀리는 네, 유동성을 거네요. 풀면서 지금 경기를 부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가계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봤더니 팬데믹 머니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팬데믹 그 당시에 지원금이라고 했나요? 그 용어가 정부에서, 있던데 네. 예, 얼마씩 줬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그 미국에 나가 있느라고는 못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사실 미국이 먼저 했어요. 진짜 개인들 계좌에 얼마씩 꽂아줬어요. 자금을. 저는 거기서도 외국인이어서 못 받았는데. 거기서도 못 받으시고 여기서도 못 받으시고. 네. 그래서 그 돈이 지금쯤 바닥을 드러냈을 거다, 다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아니에요. 가계 초과 저축을 보니까 네. 아직도 GDP의 4% 정도 돼요. 넉넉하게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가계 소득이 꽤 된다는 거네요. 네, 가지고 있는 자금이 꽤 되고 1월 그 PC 나오면서 개인 소득도 같이 나왔는데 이게 네. 1% 늘었거든요. 3년의 최대 폭으로 뛴 네. 거예요. 네, 그리고 MMF 자금 이게 6조 달러 넘었어요. 자산이. 그래서 증시 주변에 유동성이 대기 자금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언제라도 증시로 있는 거고, 유입될 수 예. 있는 자금이 지금 굉장히 그렇죠. 많다는 거네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QT를 아직은 하고 있지만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되고 멈춰야 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연준 내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네. 저번 주에 깜짝 발표한 게 하나 지급 준비율 인하한 거. 지급 준비율이 아니라 그 인민은행이 5년 네. 만기에 LPR이라는 RPR. 예. 그 대출 우대금리인데 이거를 4.2%였던 거를 3.95%로 낮췄어요. 이게 사상 최대 폭으로 내린 거거든요. 네네. 네, 부동산 지금 침체잖아요. 건설 경기 위기고 그러면서 실물 경제 나빠지고 디플레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해법을 동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10년물 금리가 2.35%까지 내렸는데 이게 2022년 이후의 최저치예요. 태국도 그렇거든요. 4분기에 성장률이 1.9%로 떨어지니까 세타 타이신 총리가 중앙은행에 우리 긴급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아직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은행 그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금리 쟤네 내릴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를 3월이나 4월 이르면 이제 이번 달이죠. 네. 이거 종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본은행 정책자들은 우리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하더라도 통화 완화 기조는 유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도 4분기에 침체에 빠졌잖아요. 네네.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그 금리 올리는 걸 좀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4분기에 침체에 진입한 나라가 또 하나 있잖아요. 영국. 영국 중앙은행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상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을 또 내비치고 그래서 이렇게 주요국 그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풀고 있거나 네. 아니면 풀 준비를 하고 있거나 시동을 걸고 있거나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산시장을 이런 맥락에서 다시 보니까 나스닥만 지금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 네.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아이들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 넘었잖아요. 지금 6만 3천 달러에서 이러다가 지금 21년 최고치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코인베이스 네, 그 주가도 많이
이 회사 주가가 연초에 125달러였거든요. 네네. 근데 3월 1일 사실상 2개월이죠. 2개월 사이에 200달러 넘었어요. 205달러 넘었어요. 와,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네, 그 비트코인 많이 보유해가지고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산들이 같이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도 물론 그 AI 칩 가지고 이익을 늘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도 사실 대표적인 성장주면서 유동성에 민감한 종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3월 1일 시간에서 826달러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델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밈 주식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예, 밈 주식 알죠? 예. 2020년에 한창 화제가 됐던 네네. 테마잖아요. 예, 뭔가 밈-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굉장히 탄력적인 시세를 내는 그런 예. 국내 증시에서 흔히 말하는 용어는 잡주라고 하는 보통은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아, 이런 예. 단어를 앵커께서 쓰시니까 뭐 좀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더라고요. 예. 네. 이게 뭐냐면은 그 팬데믹 때 계좌에다가 돈을 꽂아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출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집에서 주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게임을 했어요. 음. 그래서 게임 업체들이 그 팬데믹에 상당한 반사이익을 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집에서 주식을 했어요. 그 주식으로 단기 트레이딩하거나 거의 스캘퍼 수준으로 하면은 웬만한 갬블보다 재밌을 수가 있거든요. 주식을 그렇게 재미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럴 예, 수 있죠. 투기적인 거래를 했고 그때 떴던 기업들이 로빈후드, 레딧 이런 레딧. 기업들이거든요. 레딧 종목 토론방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인들이 뭘 했냐면 밈 주식이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그 헤지 펀드들이 숏 베팅을 하는 종목들만 찾아가지고 이 종목의 그 콜옵션을 집중적으로 샀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숏 베팅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내는 그렇죠. 구조잖아요. 예, 예. 근데 콜옵션은 이걸 상승에 베팅하는 거기도 하고 이게 거래가 늘어나면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헤지펀드 입장에서 이게 개미들이 계속 콜옵션을 사가지고 주가를 올려요. 그러면은 헤지펀드는 평가 손실을 계속 보겠죠. 그러면 손실이 계속 늘어나면 증권사에서 가만히 안 네네. 있어요. 예.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늘어나면은 니네 계좌에 돈 더 넣어, 증거금 더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마진콜이라고 해요. 네네. 왜냐하면 계속 손실이 늘어나다 보면 깡통이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진콜을 받으면은 돈을 진짜 더 넣든가 아니면 그 숏 포지션을 청산을 하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때 헤지펀드는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이게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보통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막 개인들이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쇼커버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그래서 거잖아요. 대표적인 종목이 게임스탑이라는 네네. 종목이어서 이 종목이 그때 지금의 엔비디아만큼 막 엄청 세게 맞아요. 올랐거든요. 네. 근데 2022년에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별 움직임이 안 보였는데 이런 현상이 최근에 다시 포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지금 여유 자금이 앞에 그 많다는 유동성 거네요.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골드만삭스가 그 집계한 그래프인데 밈이라는 애들이 얼마나 네. 대단했냐면 이런 종목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ETF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라는 이 대단한 IB가 그런 종목들만 바스켓으로 모아가지고 지수를 인덱스를 새로 그 밈주식들만 만들어서, 모아서 그게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예요. 위에서 그 위에 까만색 선이 그런 종목들 밈 주식들이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건데 2월에만 9% 올랐어요. 와.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더 생생한데 그 카바나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자동차 거래하는 플랫폼이 네. 업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2월에만 76% 올랐어요. 그리고 비욘드 미트라고 들어보셨죠? 그 네네. 대체육, 예. 식물성 고기 만드는 이 종목도 밈 주식으로 분류가 됐는데 2월에 61% 뛰었어요. 엄청나게 그리고 올랐네요. 그 개미들의 아시트죠, 레딧. 이 이 업체가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기업 가치가 65억 달러까지 평가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JP모건이 공개한 이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네. 개인들이 옵션 거래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지금 작년 한 하반기 말부터
올해 계속 꾸준히 올라가네요. 수직 상승, 네. 굉장히 가파르게 뛰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 네네. 지금 투기적인 거래가 활발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잖아요. 출시를 했는데 7주 동안, 최근 7주면 거의 그냥 뭐 연초 이후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짧은 기간 동안 1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 원 그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예. 이거 어마어마한, 이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더 그쵸. 올라가죠. 그러면서 밈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밈 코인도 있거든요. 밈코인. 예,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이런 네네. 코인인데 얘네도 비트코인이랑 같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이 민감한 자산들, 그리고 예. 위험 자산들이 같이 올라가고 상승 있는. 날개를 펴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아폴로 매니지먼트 토스텐 슬록이라는 월가에서 꽤나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런 분들은 연내 연준이 금리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아. 지금도 이런데 네. 금리 내린다고 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자산 가격에 버블이 엄청나게 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게, 최근에 나온 그 미국 경기 지표 보면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거 보면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미시건 소비 심리도 지금 둔화된 걸로 네.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드이즈 굿으로 해석이 되는 건지, 예, 이러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도 올리기 쉽지 않고 잡고 있어도 되는 예. 건지 안 내려도 되는 그쵸. 건지 예,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논란들이 뭐 작년에 연준이 빅스텝도 하고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나오는 얘기가 경착륙 할 건가 아니면 연착륙 할 건가 뭐 그러다가 노랜딩이라는 맞아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내고 물가는 뛰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물가는 뛰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골드만삭스는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연착륙이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답은 아직도 안 나온 상황인데 네.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했어요. 어떤 인물이요? 누구냐면은 크리스토퍼 월러, 아, 연준 예. 이사인데 이분은 연준 내에서는 매파로 분류가 돼요. 그렇죠. 그 매파라는 거는 연준이 물가 안정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고용 안정까지도 예.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또 고용 지표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월러 이사는 고용보다는 인플레를 안정시키는데 좀 더 무게를 두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매파로 분류가 되는데, 이분이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냐면 2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실업률을 크게 안 올리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연율 기준으로 2%까지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통 경제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네. 막 반발을 하고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레리 서머스 예. 전 재무장관, 예. 그리고 올리비에 블랑샤르라는 지금은 MIT에서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예전에 국제통화기금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칼럼을 썼는데 네. 제목이 연준이 틀렸다예요. 그러면서 그 실업률 오르지 않고는 인플레 못 내린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그리고 네. 중간 제목 보시면은 월러 이사 이름 나오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떻게 실업률 안 올리고 물가를 2%까지 내리냐,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그럼 월러 이사도 그렇게 말한 뭐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면서 금융시장이 긴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기존에 일하고 있는 인력을 감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 충원을 하려고 하는 그 일자리가 우리말로 뭐 TO라고 하나요? 네네. 네, 그런 일자리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job
베이컨시라고 예, 하는데 예. 이런 거를 줄이면서 대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채용 계획이 있는데 가령 KYD에서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길게 볼 때 그 편집 인원, PD, 뭐 조명 등등 해가지고 한 20명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계획 자체를 줄인다는 거예요. 있는 인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몇 명 뽑아야지 했던 거를 줄이거나 신규 채용 자체를. 철회를 하거나.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 중에서 구인 지표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쪽 부분이 줄어드는 형태로 되면서 기존의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네네. 2%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월러 이사의 논리였어요. 근데 이게 그 경제 이론이 있어요. 베버리지 이론이라는 게 네. 있는데 윌리엄 베버리지라는 경제학자가 예전에 1930년대, 40년대 이때 노동시장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거든요. 이 이론에 따르면 월러 이사의 주장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job vacancy라고 하는 빈 일자리 공백이죠. 이게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는 실업률이 오르는 걸로 나와요. 이 이론에서는. 이게 상반되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job vacancy가 떨어지면은 실업률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로 이사의 얘기는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그래프인데 네. 세로축이 그 일자리 공백이에요. 그리고 가로축이 실업률인데 이게 원래 이론대로라면은 2020년 그래프 보이시나요? 좀 연한색인데 가로로 누워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일자리 공백이 줄어들면서 실업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로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눕게 되는 형태를 보이는데 최근 거를 보면 2022년 3월에 7%를 넘었거든요. 왼쪽에. 네, 그리고 제일 진한 곡선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일자리 공백은 줄어드는데 실업률은 높아지는. 안 높아져요. 지금 안 높아지는 4% 거예요. 미만에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일 그 진한 빨간색 이 그래프가 가로로 눕는 게 아니라 지금 서 있어. 네. 세워져 있어요. 서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최근 2년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원로이사 얘기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UBS는 지금 공식적으로 원로이사 말이 맞았어. 우리는 이 사람 지지해. 이런 입장을 냈어요. 지금 네네. 사진에 보이는 선서하고 있는 이분인데 그러니까 일자리 공백이 늘어나고 실업률은 줄어들고예요. 일자리 공백이 확 늘었다가 왜냐면은 그 팬데믹 때 다 가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네네. 식당도 닫았고 뭐 쇼핑몰도 닫고 이러면서 채용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경제가 개방이 되니까 기업들이 구인을 해야 되겠다. 네. 직원 뽑아야 되겠다 하니까 일자리 공백이 늘어난 거죠. 채워야 되는 일자리가 네네네. 늘어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줄어들었는데 그 베버리지 이론처럼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시사점이 뭐냐면 원로이사의 주장이 지금까지는 적중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은 적어도 고용 측면에서 볼 때는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실물 경제 지표잖아요. 성장률이 어떻게 그렇죠.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뭐 소매 판매 소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착륙 기대감이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원로 이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또 마냥 안심하기는 힘든 게 저번 주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 상업용 부동산 얘기할 때, 그렇죠. 주가는 날아가고 이게 고금리 장기화되면은 분명 부동산 시장은 또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어쨌거나 주가는 뜨고 있고 그 컨퍼런스 보드죠. 침체 전망 철회했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혼란스러워. 근데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상업용 부동산의 뭐 연체율, 디폴트 이런 거는 신용 섹터의 문제거든요. 신용 섹터에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실물 경기에 충격을 크게 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고용도 지금은 안정적이고 성장률도 호조를 이루고 있고. 근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예상한 것처럼 디폴트율이 12%까지 뛰고 모건 스탠리 전망처럼 오피스 빌딩 가격이 고점 대비 40% 폭락하고 재무부랑 연준이 작은 은행 몇 개쯤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래도 실물 경기에 아무런 타격이 없을 건가? 이거는 좀 장담하기 어려운 거죠. 2008년에 네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났을 때 리먼이 파산하고 이것도 신용 섹터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게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대공황이라고 할 정도의 침체가 그렇죠.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의 자산 시장은 유동성에 민감한 이런 자산들이 지금 뛰고 있는데 신용 섹터의 문제는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실물 섹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얼마나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 신용 들어요. 섹터가 진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뭐 좀 지표라든지 자료가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비가 네, 좀 소비 둔화되고 쪽. 있잖아요. 1월 소매 판매가 0.8% 줄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소비자 심리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자금이 잘 도는지 이런 거를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성장률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랑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오토론 승인 지수 자료 가져오신 거, 요거는 어떤 걸 시사하는 거예요? 네, 그 상업용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체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주택 모기지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 오토론 다 뛰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대출 받거나 뭐 론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네. 오토론의 승인 자체가 지금 좀 엄격해지는 예, 건가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회사가 돈줄을 좀 조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202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대출받기 어려웠던 적이 없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용 섹터는 계속 긴축 모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에 뭐 언제쯤 영향을 줄지 얼마나 줄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이번 주에 또 파월 연준 의장 그 3월 FOMC 앞두고 마지막 발언 있잖아요. 네, 의회 예. 증언이 있는데 월가에서 전망하는 거는 그냥 기존대로 금리 인하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지표들 확인해 가면서.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또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오늘 중국 양회 개막했잖아요. 중국을 이번 주에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양회가 중국의 그 연중 최대 정치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특히 이번에 전인대 전국인민대표 대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예, 금리 내린 거에 더해서 뭔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럼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좀 기대감이 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고용 지표를 맞아요. 예. 주말쯤에 나오잖아요. 예. 예. 현지 비농업 시간- 부문. 현지 시간으로 8일이 금요일 맞죠? 금요일에 나오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월러 이사의 주장 그리고 베버리지 곡선 이런 거를 네.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관전 포인트들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었네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